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지난 대선 기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2기 북미 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5년 전과 달리 취임 이후 트럼프 당선인은 더 위험한 김정은 위원장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대선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해왔습니다. 트럼프 1기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고 자신이 북한을 잘 관리했다는 겁니다. He called me and he asked for a meeting and we had a meeting, but we had no problem. I met with him. It was a big deal. 백악관에 돌아가면 북한과 잘 지낼 것이라고도 공언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보다 더 다루기 어려운 존재가 됐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먼저 2019년 2차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가 걸림돌입니다. 대선을 앞둔 지난달 31일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을 지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핵무력 강화 노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재산 명백히 확언하셨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군 병력을 파견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뛰어드는 등 북러 밀착이 강화되면서 미국보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Russia is delivering the latest technology into North Korea in return for North Korean help with the war against Ukraine. And it is a threat not only to the European part of NATO but also to the US mainland.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군사기술 지원을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NN은 북러 관계 강화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북 정책 등의 환경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더 위험한 북한 지도자와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의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예측되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행보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확대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당선인이 유럽에 상당한 미군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은 전화 통화에서 유럽 대륙에서의 평화 목표에 대해 논의했으며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에 대한 논의를 위한 후속 대화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파병 대가로 상당한 군사기술 지원을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현지 시간 10일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병력을 파병한 대가로 북한에 무엇을 줄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을 위해 무엇을 할지 아마도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장군 멍군식 드론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러시아 심장부 모스크바에는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이 이뤄졌는데 서방 당국자들은 10월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러시아군이 1,50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이미 불길이 집어삼킨 주택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저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해 무더기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모스크바 상공에서 격추했다고 주장한 것만 34대. 개전 이후 모스크바에 대한 최대 규모 드론 공격입니다. 이 여파로 모스크바 공항 3곳의 운영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도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Как было страшно, что звук, потом затихающий звук этого мопеда и все, сюда уже контакт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этот дом. Ну а меня это так взрывной волной на полу нашла. Это секунда. 이런 가운데 지난달 러시아가 전쟁 발발 이후 가장 많은 병력을 잃었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전쟁 사상자 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October was the worst casualty figures for Russia so far.
on average, over 1,500 people either killed or wounded every single day. Every day. Every single day. And that is for tiny increments of land.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를 요구하면서 종전을 압박할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라다킨 의장은 서방은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휴일에도 가자지구 북부와 시리아 다마스쿠스 남부 등의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당선자와 3차례 통화하는 등 친분을 과시하며 입지가 탄탄해진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중동의 평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주택자네를 구조대가 수색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새벽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북부에선 어린이를 포함해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무기 저장고 등을 해체하고 테러리스트를 제거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지만 목격자들의 주장은 다릅니다. وهم غلابه بدور على رزقة العيش وفي حالهم والله ما لهم في حدا والضربه هذه لمدنيين ما لهم في التنظيمات ولا لهم في حاجه. 이스라엘군은 같은 날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남쪽 주거용 건물도 폭격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4일 이스라엘 공군이 시리아에 있는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정보본부 시설을 겨냥해 공습했다고 밝힌 곳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을 촉발한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강화해왔습니다. 안보 책임론으로 한때 궁지에 몰렸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눈엣가시였던 국방장관을 최근 경질하고 충성파를 안치며 입지가 탄탄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귀라고 부르며 축하한 데 이어 최근 며칠 사이 3차례 통화했다며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אלא היו שיחות טובות וחשובות מאוד. שיחות שנועדו להדק עוד יותר את הברית האיתנה בין ישראל לארצות הברית. אנחנו רואים עין בעין את האיום האיראני על כל מרכיביו ואת הסכנה שנשקפת ממנו. 네타냐후 총리는 총 17년간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데 강경 정책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받으면서 2026년 임기를 넘겨 재집권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전쟁 의지를 굽히지 않는 네타냐후 총리가 위기를 넘기고 탄력을 받으면서 중동 전쟁이 한층 격해질 거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하루 사이 연달아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자료를 보면 미국 동부 시간 10일 낮 1시 25분 기준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6.22% 오른 81,110.99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같은 날 오전 7시쯤 사상 처음으로 8만 달러를 넘은 데 이어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빌 해거티 미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첫 재임 때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한 건 사업가의 협상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현지 시간 10일 미국 CBS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재임 시 미군을 일본과 한국에서 철수하는 것을 언급했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는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부르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가 오늘 야당의 참여 없이 출범합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전제 조건 없이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첫 회의에는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총리, 대통령실에서는 성태훈 정책실장이 나올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전공의단체 불참 등을 이유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엔 공문을 보내 참여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11월 11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플라스틱 등 인간이 버린 쓰레기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 정말 심각하죠. 폐어구도 바다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바다 생물들이 폐어구에 갇혀서 꼼짝없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자연기금은 전국 곳곳에서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올해는 부산이 선정됐습니다. 해양 쓰레기 인양선이 부산 앞바다에서 폐어구를 끌어올리는 모습인데요. 플라스틱부터 썩은 어패류가 담긴 통발과 로프, 그물이 뒤섞여서 펄처럼 돼버린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루 동안 수거된 폐어구만 3톤가량입니다. 폐어구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물고기가 갇혀서 그대로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썩은 사체는 미끼가 돼서 다른 해양 생물을 끌어들입니다. 바다에 방치된 폐어구가 결국 늪처럼 바다의 생명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오염물질이 섞인 진흙과 뒤엉키면서 악취도 엄청나다고 하고요. 매년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무려 약 1,000만 톤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폐어구가 바닷속 생물에게 큰 위협이 되고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지난주에 실손보험금과 비급여 진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내용 전해드렸죠. 오늘도 관련 내용 다룬 기사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무좀 치료와 태반주사 보험금으로 타는 보험금이 3천만 원을 넘기는가 하면 비급여 항목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일부 상위 수령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체 비급여 지급 보험금의 62.8%를 상위 10% 수령자가 가져갔습니다. 1인당 평균으로 보면 차이는 극명해집니다. 상위 10%가 394만 원을 타갈 때 하위 10%는 15,000원만 받은 꼴입니다. 상위 30% 수령자로 범위를 넓히면 쏠림 현상은 더 두드러지는데요. 비급여 보험금의 85.6%가 이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또 특히 물리치료나 비급여 주사제 같은 항목에서 과잉 의료가 의심되는 사례가 많죠. 마찬가지로 상위 30% 이내로 보험금 쏠림 현상이 이렇게 나타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잉 의료로 일부 가입자에게 보험금이 집중되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올해 1분기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26.1%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보다 6.7%포인트 오른 건데요. 보험료가 올라가면 피해는 대다수의 가입자들에게 돌아가게 되겠죠. 결국 실손보험 제도를 유지하려면 체계적인 비급여 항목 관리가 필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도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는 만큼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다음 중앙일보입니다. 올해 수능이 어느덧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 있는 집들 어떤 선물 준비하셨나요? 예전에는 엿과 찹쌀떡이 전통의 강자였는데 이젠 옛말이 됐습니다. 꼭 붙어보단 충전해라고 하면서 현금이 인기라고 하네요. 엿과 찹쌀떡보단 초콜릿과 쿠키 등 디저트류의 선호도가 올라갔습니다. 수능 끝나고 쓰라면서 상품권 기프티콘이나 현금을 보내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실용적인 선물이 대세로 자리 잡은 겁니다. 또 고급 영양제나 체력 보충제도 인기입니다. 10만 원이 넘어가도 백화점에서 아주 잘 팔린다고 합니다. 또 학교에 마크가 그려진 학용품 등 동기부여용 명문대 굿즈도 선호도가 높은 선물입니다. 유통업계도 아예 서울대와 연세대와 손잡고 수능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시험에 붙으라는 의미의 엿과 찹쌀떡 등 미풍 양속은 점차 사라지는 모양새인데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실용적인 선물을 주려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수능의 풍속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어서 수능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올해 수능 응시생은 늘었는데 감독관 수는 줄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수능 감독을 꺼린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보겠습니다. 의대 증원 정책의 여파로 올해 수능 수험생은 지난해보다 18,000명가량 늘었습니다. 그런데 감독관은 되레 8,000명 정도가 줄었는데요. 작년보다 11% 정도 감소한 건데 올해에도 반복된 감독관 구인난 탓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교사들이 수능 감독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 먼저 체력적인 부담이 꼽힙니다. 수능 당일에는 10시간 가까이 서 있고요. 전날 예비 소집도 있어서 사실상 이틀을 근무하는 셈인 겁니다. 또 감독관 탓에 시험을 망쳤다면서 수험생에게 민원 제기를 당할까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실제로 분쟁에 휘말리거나 거액의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러다 보니 저연차 교사 순으로 차출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교총은 수능 감독관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습니다. 대입은 대학들이 해야 할 일이라면서 대학 교직원을 수능 감독관 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한국교총 관계자의 말도 신문은 함께 실었습니다.
마지막 한국일보입니다. 다들 가을 단풍 구경은 다녀오셨나요?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의 가을 늦더위로 단풍 시기가 예년보다 늦춰졌죠. 그러자 지자체들이 관광객 붙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풍경은 전북 진안군의 마이산입니다. 단풍이 울긋불긋 곱게 물든 모습이죠. 하지만 단풍 절정 시기가 늦어지면서 설악산과 지리산, 내장산 등 전국의 단풍 명소들의 탐방객 수가 예전만 못한 상황입니다. 지각 단풍 탓에 전국 곳곳에선 단풍 없는 단풍 축제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선 단풍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찾아야겠죠. 단풍 명소 주변 관광지나 관광 상품 발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음악회, 트레킹, 또 김밥 축제 등 형태도 다양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계절별로 자연에 의존하는 축제는 이제 더 보기 어려워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과 일상에서 즐길 다양한 관광 축제 콘텐츠여야 지속 가능할 거라는 전문가의 조언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11월 1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제주에서 항에서 발생한 금성호 침몰 사고 실종자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어제 오후 4시쯤 해군 원격 조종 수중 로봇으로 선체 주변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하고 4시간 만에 수습했습니다. 감식 결과 시신은 실종자였던 60대 한국인 선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금성호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남 합천에서 산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20m 아래로 추락해 5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충남 서산에서는 강도살인을 저지른 뒤에 차를 불태우고 달아났던 40대가 이틀 만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양동훈 기자입니다. 돌과 나무 사이에 부서진 승용차가 떨어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남 합천의 한 산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2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심정지 상태에 빠진 50대 남성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충남 서산에서는 흉기로 운전자를 살해한 뒤 차를 불태우고 달아난 40대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도박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10여만 원을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버스에서 뿌연 연기같이 솟고 소방차들은 연신 물을 뿌립니다. 경기 양주시를 달리던 광역버스에서 연기가 나면서 승객과 버스기사 등 11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이 과열되면서 연기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평택 제천 고속도로에서는 3.5톤 화물차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차량 넉 대가 추돌하고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승용차 2대가 모두 탔습니다. 경기 양평군 용문터널에서는 승용차 1대와 SUV 차량 2대가 잇따라 부딪힌 뒤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1시간 반여 동안 터널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이르면 이달 중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의 최종 승인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두 항공사의 합병으로 초대형 항공사 등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지만 마일리지 통합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대한항공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가 내건 조건부 승인 요건을 해결한 만큼 이르면 이달 중 최종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EC의 최종 승인 이후 미국 법무부가 별도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대한항공 측은 12월 20일 이전까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주 인수를 통해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조직 통합 절차 등 두 항공사가 완전한 합병을 이루는 데에는 2년가량이 추가로 더 걸립니다. 합병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항공기는 약 227대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고 여객 운송 실적 기준으로는 글로벌 10위권 초대형 항공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전 세계 항공시장이 초대형 항공사만 살아남는 시장으로 재편되는 추세 속에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규 취항지를 늘리고 중복 노선 운항 시간대를 조정한다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합병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중복되는 인력의 재배치 과정에서 내부 반발을 최소화해야만 합니다. 인수합병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선 조정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잉여 인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것이 이제 숙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 소비자들이 민감해하는 마일리지 제도 통합 과정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비율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자경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 등 주요국에 파견돼 우리 정부와 주재국 정부 간 경제와 금융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데요. 기획재정부가 오늘 재경관 회의를 열고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각국 대응 방안에 대한 정보를 모읍니다. 한국소비자원이 10월 한 달 동안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들어온 소비자 민원을 공개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10월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했는데 어느 정도 늘었는지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 11월 11일 숫자 1이 4개가 들어간 날이죠. 유통사에서는 초콜릿, 막대과자, 가래떡 등 길쭉한 제품 데이를 붙여서 제품 홍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편의점은 한정판 제품을 내놓고 온라인 쇼핑도 럭키박스 등 다양한 행사를 나서고 있습니다. 토론회로 상속세의 유산취득세제 개편과 관련해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선 기획재정부가 이번에는 기업계를 방문합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오후 한국상장사협의회를 방문해서 유산취득세제 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듣습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네. 자, 저희가 지난달에 배추값이 너무 비싸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때만 해도 이번 달이면은 이제 가을 배추가 나오면서 네네. 가격이 좀 안정될 거라고 했는데 어떤가요? 실제로 이제 배추의 주산지인 호남 지역에서 배추가 출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난달에 한 10,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한 절반 이하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제 자료를 보면요, 배추와 한 포기당 평균 소매 가격이 지난 8일 보시면은 3,919원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네, 여기에 더불어 가지고 농식품부가 12월 4일까지 김장 재료를 20% 판매해주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유통업체도 20% 할인을 추가로 또 시행을 하고 있어서요.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이제 가을 배추 가격이 약간 2,000원 이하로 이제 살 수 있는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또 이마트도 지난 8일부터 포기당 2,000원 미만 가격으로 배추를 또 판매하고 있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부담을 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정부의 노력 그리고 유통업체 또 대형마트들의 협조를 통해서 이렇게 배추값이 점차 안정은 되고 있는데 이 김치에 배추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외에 또 속재료들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지금 부담이 또 여전히 예년보다 큰 편이라고요. 네, 이제 배추김치 담글 때 꼭 필요한 게 이제 무인데요. 네. 그 무가 도매가가 이제 20kg당 17,000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달에 23,744원 보다는 낮은데 평년보다는 한 51% 증가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네. 많이 오른 가격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유가 이제 지난해보다 재배 면적이 약 3.7% 줄었고요. 또 파종기에 또 고온하고 여러 가지 그 가뭄이 겹쳐가지고 생산량이 이제 줄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같은 이유로 가을 배추 생산량도 또 올해 또 118만 톤 정도 돼서 5.1% 네. 줄어든 걸로 이제 감소할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배추도 도매가가 10kg당 8,000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지난달 어제 19,120원에 비하면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지만 지난해와 평년에 비해서는 각각 24%, 그다음에 12%씩 높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예. 주요 재료인 배추랑 무 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이니까 평년보다는 그래서 김장 비용
비용은 예상보다 이제 예년보다 좀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이제 부재료인 뭐 고춧가루, 대파, 네. 양파, 마늘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저렴한 상황이어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김장을 하는 게 굉장히 고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비용이라도 좀 적게 들어가서 그 고생을 좀 뭐랄까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계속 오르다 보니까 김포족도 좀 늘어나는 추세라고요. 그죠. 그 김장을 안 하면은 대체제로 이제 대용량 포장김치를 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포장김치 매출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김장 대용품에 가깝다고 보는 한 10kg 이상의 대용량 상품이 매출이 이제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한 대형 마트의 이제 자료를 보면 홈플러스의 자료를 보면 지난달 포장김치 매출이 전년 대비 25%나 상승했다. 굉장히 많이 상승한 거죠. 그래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포장김치 중 가장 큰 이제 용량이 10kg인데요. 이 매출이 작년에 18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또 농협이 이제 농식품 구독 플랫폼 회원 이제 49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올해 72%가 김장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거로운 것뿐만 아니고 김장 재료 가격 상승 때문에도 이제 이런 그 김장을 안 하겠다 대답한 비율이 30%나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련한 이제 물가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정부가 김장 물가 관리를 위해서 주요 재료인 이제 배추와 무의 계약 재배 물량을 이제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젓갈하고 천일염 같은 이제 수산물 수거 업체랑 통신 판매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도 실시할 계획에 있어가지고요. 이제 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달 이후에 주요 채소와 소비자 가격이 더욱 안정될 전망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부디 정부의 전망대로 돼서 또 다가오는 추운 겨울 또 서민들 부담이 조금이나마 좀 줄었으면 좋겠네요.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이 확정이 되면서 우리 기업들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4대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에 지금 바쁘다고요? 네네. 그 우리 기업들이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 그 쌓았던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토대로 이제 소통을 또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4대 그룹 같은 경우 해외 대관 조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해외 법인 관리와 현지 정재계 소통을 맡은 글로벌 대관 조직인 글로벌 퍼블릭 어페어스 팀을 실 단위로 승격을 했고요. SK그룹은 북미 대관 컨트롤 타워인 SK 아메리카스를 바탕으로 트럼프 2기 인사들을 공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현대차 그룹도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 대관 조직인 GPO를 사업부급으로 이제 격상을 했고요. LG그룹도 지난해부터 글로벌 대관 총괄 조직인 글로벌 전략 개발원을 가동해가지고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가동할 예정이고 이에 더해서 그룹 총수들이 트럼프 당선자와의 만남을 위해서 물밑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죠. 당시에 이제 전 대통령일 때 2019년에 또 방한을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총수들과 좀 만나면서 인연도 쌓았을 텐데 어떤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이제 한국에 방한했잖아요. 그때 주요 그룹 총수들하고 함께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이 회장 하고 이제 그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이제 직접 호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미 투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또 전달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당선인 신분으로 전 세계 IT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테크 서밋을 열었습니다. 이때 한국 기업인들 중에는 유일하게 이재용 회장이 이제 초청을 받았는데요. 다만 그때 이제 이 회장은 당시 국정농단 수사를 받고 있어가지고 특검 출국 금지로 이제 참석은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대한항공 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7일 트럼프 당선인에게 서한을 또 보냈고요. 네. 그래서 확고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미국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세계 경제 지속적인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이제 축하를 했다고 합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그동안 트럼프가 속한 미국 공화당 인사들하고 이제 긴밀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정 회장은 올해 3월에 트럼프의 최측근인 세라 커비 샌더스 미국 아칸소 주지사 예. 한국을 이제 찾았을 때도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2022년 트럼프 1기 백악관 부서실장을 지낸 조 헤이긴을 영입해가지고 새로 개설한 워싱턴 사무소를 맡기고 미국 정부와 의회 등을 대상으로 이제 대외 협력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예. 지난해 4월에는 직접 워싱턴 사무소를 찾아서 헤이긴 소장들과 미국의 통상 정책 방향성, 그다음에 미 대선 이후의 전망 등에서도 다각도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네, 이런 인연들이 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지금 뭐 4대 그룹 총수들뿐만 아니라 신세계, 롯데, 양대 유통기업 총수도 트럼프 정부와 인연이 있죠. 네네. 이제 보면 유통가에도 이제 한미 양국의 경제 가교 역할을 기대할 만한 이제 인맥이 있는데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지난 1월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당시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죠. 그다음에 정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왔음이라며 이제 10년 전 네. 어느 언론사 행사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은 적이 있다라고 이제 적었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 주니어는 이번 미국 대선에서 선거구를 직접 돌면서 이제 지지 연설을 하는 등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트럼프 2기 인선에도 그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네. 롯데그룹 또한 이제 그 신동빈 회장이 2019년 5월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국 대기업 총수 중에선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면담을 했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이 31억 달러를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석유화학 공장을 이제 설립했어요. 투자해가지고 그때에 대한 감사 인사 자리였는데요. 롯데는 미국 내에서 롯데케미칼, 롯데호텔, 롯데 웰푸드 등 다양한 사업을 이제 운영하고 있어가지고요. 해당 사업을 강화할 전망도 이제 네. 강화도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면서 수혜를 볼 기업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목을 좀 끌고 있잖아요. 그런 덕분에 그런지 지난주에 뉴욕 증시 보면은 트럼프 랠리가 굉장히 이어졌거든요. 그럼 이번 주에도 좀 그게 이어질까요? 네, 이제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주수를 보면요.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제47대 대선 승리에 굉장히 환호하는 모습으로 이제 폭등을 했습니다. 이제 뉴욕 증시가 올해 내내 증시를 굉장히 짓눌렀던 이제 대선이 이제 불확실성이 있었잖아요. 네. 그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에 굉장히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대선 결과가 금융시장의 우려와 달리 이제 굉장히 신속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 결과에 빠르게 이제 승복을 하면서 큰 정치 리스크가 해소된 상황입니다. 또 증시 투자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친기업적인 메시지, 그 다음에 정책 감세 또는 이제 규제 완화. 이러한 다양한 이제 전망들이 월가에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와 이제 이민 정책, 관세 이민 정책 결과적으로는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성장이나 물가 등에 좀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또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시장은 일단 불확실성 해소에 굉장히 이제 큰 긍정적인 이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월가 전문가들이 시장의 트럼프 랠리의 강도는 이제 지금 매우 강해 보인다, 어느 정도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당분간 열기가 가라앉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전폭 지원했고 대선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또 주가도 기술주에 지속적으로 강세를 이제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여기에 더해서 또 연말에는 증시 흐름이 또 좋았다 보니까 이런 점도 증시 훈풍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계절적으로 증시는 이제 훈풍이 이제 부는 연말에 네. 진입을 네. 하고 있습니다. 또 페드 이제 금리 인하 했잖아요. 네. 이것도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이제 11월에 지난주에 열린 FOMC 금리가 이제 거기에서 25bp 인하됐잖아요. 예. 이제 이는 금융시장의 예상에 매우 부합하는 전망에 부합하는 이제 결정이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러나 이제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는 연준의 독립성이 약간 침해될 여지가 있다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트럼프 당선인이 제롬 파월을 해임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파월 의장이 FOMC 간담회에서 연말까지 임기 말까지는 연준 의장 책무를 수행하겠다라는 단호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CNN도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파월 의장의 임기를 보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는 트럼프 당선으로 연준금리 인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본 시장의 이제 우려를 좀 약간 안도감을 심어줬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요. 파월 의장이 이번 주 경제 전망에 대해서 연설을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외에 이제 다수의 연준 이사들의 연설 등이 이제 예정이 쭉 되어 있는데요. 네. 아직 트럼프 2기의 그 경제 여파를 가늠하기가 좀 약간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은 이제 연준 인사들이 어떠한 발언을 할 것인지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주 뉴욕 증시에 이제 주 중반부터 발표되는 미국 이제 물가 지표 발표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증시 강사의 핵심적인 동력인 만큼 이제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또 더불어 이제 소매 판매 지표 요 발표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가장 이제 중요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트럼프 트레이드도 변수가 네.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 확정 후 이제 미국 달러는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채권 금리는 굉장히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주 후반에 이 같은 흐름이 지속이 될 것 같지만 이제 네. 약간 진정이 되겠지만 채권 금리 상승하고 달러와 강세가 증시에는 결과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에서 약간 주목을 하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트럼프 랠리가 과연 산타 랠리까지 이어질지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오늘 아침 곳곳으로 안개가 짙다고요? 네, 맞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안개가 기승입니다. 현재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 가운데 특히 경북 경주는 가시거리가 무려 30m까지 바짝 좁혀져 있는데요. 이에 따라 광주와 대구 그리고 사천공항에서는 저시정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항공기 운항 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서울의 출근길 기온은 어떤가요? 네, 현재 서울 기온은 10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많이 쌀쌀하진 않은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2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7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개는 오전까지 이어진 뒤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거치겠습니다. 낮 동안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한때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인천은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이 지역은 오전과 밤 한때, 서울과 경기, 충남은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0도, 청주 8.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1도, 대전과 대구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에도 입시 한파는 없겠는데요. 다만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지역에서는 추돌 사고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하는 등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활기찬 아침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